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옆집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이 나보다 딱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 곳간엔 쌀이 넘치고 내 곳간엔 바람만 드나드는 걸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준혁도 평생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다 가진 것을 전부 잃었습니다. 부귀제천.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 말이 단순한 체념의 말인지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준혁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준혁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집안 형편만 놓고 보면 마을에서 가장 볼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을 소작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어머니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배를 짰습니다.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은 명절 때뿐이었고 겨울이 오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이상하게도 그 가난이 창피하거나 서럽기보다는 불이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언덕 위 기와집을 올려다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거든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저 기와집보다 더 크고 높은 곳에 오르고야 말 테니. 처음엔 그 끌어오름이 준혁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힘은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꿈이 집착이 되고 의지가 욕망이 되는 것은 언제나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거든요. 준혁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최참봉 댁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준혁은 냉큼 찾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허드렛 일이었지만 준혁은 눈치도 빠르고 손도 부지런했습니다. 최참봉은 그런 준혁이 마음에 들었는지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집안 살림의 장부를 관리하고 재물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매일 눈앞에서 만지고 세고 정리해야 하는 그 재물들이 준혁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조금만 돌리면 장부에서 티도 안 날 텐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습니다. 최참봉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금액? 하지만 한 번의 작은 거짓이 두 번째를 불렀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준혁은 조금씩 돈을 빼돌려 논을 사고 재물을 불려나갔습니다. 욕심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채워질수록 더 커지거든요. 준혁은 어느새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슬슬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댁 장부 맡은 그 총각, 요즘 살림이 너무 빨리 는다고요. 어제까지 초가집이었던 집에 기와가 올라가고 텅 비어있던 곳간에 자꾸 뭔가가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준혁은 그저 빙긋 웃고 지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드디어 꿈을 이뤄가는 것 같았습니다. 논밭이 늘었고 곳간이 두둑해졌으며 마을 사람들도 이제 준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물이 쌓일수록 잠이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최참봉이 장부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들리는 날엔 밥도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분명 늘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은 이상하게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유난히 길고 지독한 장마가 마을을 덮쳤고 준혁이 몇 년에 걸쳐 어렵게 일군 논밭 대부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추수한 곡식마저 습기에 썩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보던 최참봉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여기저기 구멍이 보인다고, 준혁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감춰왔던 흔적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지인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은 넋을 잃고 텅 빈 곳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준혁은 한동안 방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 잠이 들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 두 손으로 흙을 고르던 그 작은 논두렁이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논두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요. 아버지는 평생 그 논두렁에서 일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었고 장부를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비 온 만큼, 볕을 주면 볕 받은 만큼만 거두며 사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불안한 얼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으셨다. 나는 곳간이 가득 찼어도 단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다. 그 차이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부귀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 내 손으로 정직하게 일군 만큼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억지로 쥔 것은 결코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었고요. 준혁은 최참봉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빼돌린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남은 것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최참봉은 한참 그를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이 얼굴을 했더라면 내가 이미 도와줬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준혁은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준혁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논 한 떼기를 빌려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 손으로 흙을 일궜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달아났던 잠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밥맛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올려다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준혁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야 진짜 사람 얼굴을 하고 있네. 부귀제천.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늘이 정해놓은 거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뜻처럼요. 그런데 준혁의 이야기를 보고 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부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주려 하는 손에서는 반드시 빼앗아가고 정직하게 땀 흘린 손에는 반드시 채워줍니다. 준혁이 곳간을 가득 채웠을 때 잠을 잃은 것도, 빈손으로 돌아와 논두렁을 일굴 때 잠을 되찾은 것도 결국 하늘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너무 조급하게 무언가를 손에 쥐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보다 빨리 가려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정직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